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펀더멘털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자 김승현이라고 하고, 저는 G파이프, Easy Scaling with Micro Batch Pipeline Parallelism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 팀의 김용환님, 강동균님, 김서영님, 김동일님, 이동진님이 발표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G파이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때 쓰이는지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시작으로 하여 G파이프에 있는 핵심 두 가지 개념인 파이프라인 모델 패러럴리즘과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현한 G파이프의 실험적인 결과를 통한 성능 및 최적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파이프에 대한 논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G파이프는 구글 AI 리서치 팀에서 2018년에 게재한 논문이고요. 이는 특정한 모델의 이름은 아니고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의 이름이고 텐서플로우의 링보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버전으로는 카카오 브레인에서 개발한 토치 G파이프가 있습니다. G파이프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 발전이 되고 하드웨어 스펙이 점차 좋아짐에 따라 모델의 크기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무조건 성립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큰 모델일수록 컨버지 되었을 때 높은 어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왼쪽 그래프는 파라미터 개수에 따른 이미지넷 2012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어큐러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큰 모델일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파라미터 개수에 따른 트랜스포머의 트랜스레이션 퀄리티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제일 왼쪽의 숫자가 엔코더와 데코더의 레이어 개수이고요. 뒤의 숫자가 디멘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모델을 학습을 하는 데는 적당한 크기의 모델을 학습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모델은 한 개의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디바이스에 모델을 로드하고 데이터를 분산시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큰 모델의 경우에는 말이 좀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 패러럴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하나의 디바이스에 모델을 로드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디바이스가 모델의 일부분을 로드하도록 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델 패러럴리즘은 우선 효율적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인 모델 패러럴리즘 알고리즘들은 대개 특정 아키텍처나 태스크에 동속이 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G파이프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모델 패러럴리즘을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G파이프의 핵심적인 알고리즘들은 모두 다른 프레임워크에도 구현이 될 수 있고요. 특정 태스크나 아키텍처에 종속이 되지 않고 특히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머신 트랜스레이션 쪽에서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G파이프의 핵심적인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파이프의 파이프라인 모델 패러럴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모델 패러럴리즘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큰 모델을 n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어 한 개의 파티션이 하나의 시퀀셜 레이어가 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세 개의 디바이스, 즉 세 개의 파티션이 각각 두 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디바이스에서 연산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디바이스가 연산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파이프라인 모델 패러럴리즘도 똑같이 하나의 큰 모델을 n개의 시퀀셜 레이어로 나누어
작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만 모델뿐만이 아니라 한 개의 미니 패치 또한 N개의 마이크로 배치로 나누어서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A는 4개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모델 패러리즘을 할 때 뉴럴넷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 모델을 4개의 파티션으로 나누었고 각각 디바이스에 로드가 되어 있고요. F와 B는 각각 다른 포워드와 백워드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는 모든 포워드를 거쳐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백워드를 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B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모델 패러리즘을 구현했을 때 시간에 따른 연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림에서는 각각의 라인이 하나의 디바이스를 의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디바이스에 하나의 미니 배치에 대한 연산을 마친 후에 백워드나 결과가를 업데이트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대기 시간을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즉 다시 말해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쓰더라도 하나의 디바이스를 쓰는 것과 같은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C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모델 패러리즘을 구현했을 때 연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한 배치의 일부인 마이크로 배치만을 계산하고 넘김으로써 다른 디바이스에서 미리 계산을 시작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B와는 비교하여 디바이스가 놀고 있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같은 크기로 돼 있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만약 한 개의 미니 배치를 4개의 마이크로 배치로 나눈다면 다음 그림처럼 약간의 대기 시간이 있지만은 확실히 많은 시간을 줄어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반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이고요.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에 오버헤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파이프라이닝이 이제 컴퓨터에서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지만 그 그렇죠. 컴퓨터 구조에서 이제 명령어 패치 디코드 할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냥 저렇게 파이프라이닝만 하면은 이제 데이터 해저드라던가 점프 해저드라던가 그런 해저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런 해저드들이 있다라는 언급이 논문에서 있었나요? 그런 해저드가 발생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대부분의 해저드들이. 그렇죠. 근데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해저드가 쓸 만한 게 배치놈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소개가 돼 있진 않는데, 네. 배치놈 말고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음, 배치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은 리미테리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는 메모리 효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모든 레이어들이 통과하는 입력값들을 백워드 패스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고 있는데요. 즉, 그러니까 이유는 백프로파게이션에서 레이어의 입력값을 그레디언트의 계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한 모델을 2개의 파티션으로 나눈 예제인데요. 한 개의 디바이스가 한 시퀀셜 레이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리미테리얼라이제이션이 없이 모델을 학습할 때는 포워드 패스에서 이 시퀀셜 레이어 안에 있는 레이어들이 모두 입력값을 저장하고 있게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개의 입력값을 저장하게 되겠죠.
하지만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은 이 포워드 패스에서 이 안쪽에 있는 입력값들을 압력 안쪽에서 저장하는 안쪽에 있는 레이어들은 입력값을 저장하지 않고 포워드 패스를 타게 됩니다. 즉 여기서 봤을 때는 단 시퀀셜 레이어가 두 개니까 두 개의 입력값만 저장하게 함으로써 메모리를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워드 패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의 시퀀셜 레이어에 대해서 이번에는 안쪽 레이어들도 입력값을 저장하고 있는 상태로 포워드 패스를 다시 타도록 해서 다시 계산해서 입력값들을 구하고 그를 바탕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줄이는 방법을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 아메바넷 8200만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은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이 없이 6.2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먹고 있는데 적용한 후에는 3.4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많은 양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어느 정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는데요. 포워드 구간이 한 번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25% 정도의 시간이 더 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의 컴플렉시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L이 레이어의 개수, 전체 레이어의 개수, K가 파티션의 개수, N이 미디 배치 사이즈의 개수, 미디 배치 사이즈, M이 디바이스의 개수라고 하면은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이 없이는 시간 복잡도가 5의 n 곱하기 l로 되어 있는데요.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을 적용하고 나면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은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기는 힘들겠지만 대충 꽤나 많은 양의 메모리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지 경험과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프라인 모델 패러리즘을 이용했을 때도 버블 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버블 타임 같은 경우 파티션스 K, 마이크로 배치 수 M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 복잡도로 표기하면 그림에 나와 있는 수식대로 시간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M이 K의 4배 정도일 때 이 버블 타임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아메바넷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을 8개로 마이크로 배치 수를 32개로 했을 때 거의 3.5배에 해당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같은 경우 거의 6배에 달하는 속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머와 아메바넷 사이의 속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아메바넷의 레이어들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임밸런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다른 양의 연산량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PU와 GPU의 표를 비교해 보시면은 TPU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TPU 같은 경우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GPU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즉, 데이터 전송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오버헤드가 적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적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디바이스가 2개 있을 때 백워드 패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백워드 패스에도 똑같이 포워드 패스를
포워드 패스를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포워드 패스를 타는 경우 이 포워드 패스 같은 경우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스케줄링을 더 앞당겨서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단순히 두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한 거지만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꽤나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G파이프를 통해서 얼마큼 큰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지 실험적인 결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메바넷을 기반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TPU 버전 2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각 디바이스당 8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 디바이스당 8200만 파라미터를 가진 아메바넷까지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메테리얼라이제이션과 배치 스플리팅을 이용하는 경우 한 디바이스당 3억 1800만 크기의 모델까지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8개의 파티션을 이용해가지고 18억 파라미터의 아메바넷을 학습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거의 25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를 이용했고 클라우드 TPU 버전 3에서 실험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한 개의 디바이스가 16기가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2억 8200만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리메티얼라이제이션과 배치 스플레이팅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경우 한 디바이스당 7억 8500만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128개의 파티션을 이용해 829억 개의 파라미터를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298배 정도가 기존보다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네, 22번째 그전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네. 어, 이제 8억 4천 개에 가까운 거를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훈련이 가능하다고 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의 디바이스는 아니고 저 파티션이 128개니까 아마 128 디바이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G5 없이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모델 패러렐리즘을 이용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은 G5만큼의 성능은 안 나올 거라는 것이죠. 혹시 익스페리먼트 리서트 중에 그러면 이제 G파이프를 네, 학습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네. 혹시 그러면 전체 학습 시간이 얼마나 빨라졌다 이런 얘기는 혹시 있나요? 그 얘기가 아까 전에 드렸던 이거인데요. 그 네. 전체 학습 시간을 나타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배치 스플리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델 2개의 파티션을 이용해가지고 한 경우가 1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8개의 파티션을 이용해가지고 32개의 마이크로 배치를 사용했을 때가 3.48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5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건 따로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 3.5배로 늘어났다는 게 그 한 스피드가 번에 네네. 스피드가 늘어났다. 네. 그러면 3배라고 치면은 막 33% 정도 시간이 줄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저자는 배치 스플리팅과 파이프라인 모델 패러럴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디바이스의 개수에 거의 리니어한 효율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이 핵심적인 알고리즘들은 거의 모든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고
파티션과는 무관하게 동기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